오늘 또 방송 초반부터 이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어떻게 또 저희가 마지막에 또 모셨습니다.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 나오셨어요.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말 쓰셔도 됩니다. 아니, 저희가 참고로 같이 한 5년 정도 일했습니다. 네, 두 분의 개인적인 관계는 네, 그렇지만 예. 오늘은 반말은 뭐 안 하시겠지만 네, 공적인 자리니까요. 예전에도 네.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정규 전무님 이제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벤트 하나를 또 하려고 합니다. 네. 전무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전무님께서 이벤트를 쓰신 거죠? 마련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두 분께 사인해가지고 저는 뭐 저희도 네.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돈으로 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책입니다. 슈퍼달러, 슈퍼리치. 뭐 이 책 보고 진짜 처음에 놀랐던 게 두께가 상당합니다. 거의 뭐 요 한 권 보면 환율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송 통해서 방송 중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환율에 대한 질문 올려주신 분들, 소통해주신 분들 몇 분 추첨해서 저희가 요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전무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여기 뭐 책 제목이 슈퍼달러 슈퍼리치네요. 네. 뭐 환율이 뭐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뭐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뭐 조금 떨어졌다가요. 네. 좀 약간 올랐다가 지금 네. 그냥 변동성이 좀 심하죠. 네.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441원까지도 갔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높게 갔는데 네. 또 뭐 그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네. 빼빼로데이 때 35원이나 떨어졌어요. 네. 관련이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빼빼로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그 CPI 나온 날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빼빼로데이라고 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빼빼로하고 또 CPI하고 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죠. 네. 마침 또 35원이 떨어져서 그러게요. 1,300원대 초반까지도 갔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 13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좀 올랐고 요새.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내리고 뭐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이런 것들 좀 네. 보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움직이는지. 네. 그리고 최근에 1년 사이에 달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달러, 뭐 킹달러, 네. 슈퍼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달러라는 것은 그 세계의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네. 기축통화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달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뭐 예를 들면은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네. 굉장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보다 수요가 이제 더 많게 되면은 오르겠죠, 물건값이.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컴퓨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사람 심리에. 네. 그러면 또 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가치가 오를 것 같다. 그럼 네.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미국 연준이 예. 오른 거는 이 물건값이 달러라는 이 통화의 가격도 통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환을 하고 투자의 대상이기 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왜냐하면 다른 통화들은 그렇게 통화 정책 정상화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한 10% 이상 올랐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또 덧붙여서 많이 올랐던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예를 들면은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1,400원대 위로 올라간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네. 그래서 최근에 그걸 반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빼빼로데이 때 그 네. 전부터 시작해서 막 축축축 떨어졌던 네. 게 빨리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기업들도 그렇고 뭐 개인들도 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안 팔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하니까 또 그만큼 수요가 또 없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내재적 가치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의 선호도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성은 좀 있고요. 특히 연말 연초에 있어서는 달러가 약간 좀 그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제 연말에는 그 외화에 대한 수요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둬서 저희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해 보면은 그
달러가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는 실수요와 가수요가 두 개가 다 연결되면서 두 개 다 있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 있었고 최근에 좀 급락한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사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수도 있고 변동성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내국인 그 외화 예금이요. 외화 예금. 이 예금이 예. 10월 달 말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대부분이 네. 기업체들이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안 팔고 있었다는 거죠. 예. 수출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아마 다음 달에 나오면 알겠지만 그 외화 예금이 아마 좀 이제 감소한 추세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매수 상태에 좀 있었다. 네,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쭉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요게 좀 1,400원대는 굉장히 높은 환율 수준이죠. 아무리 달러의 그렇죠. 가치가 네. 높아졌다고 예. 해도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만 금융 위기 때도 네. 1,400원대 안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1,400원대는 조금 그보다는 좀 편안한 수준 아닙니까? 네. 저희가 딜링룸에서 딜링할 때도 1,400원대는 조금 그래도 나은 수준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특히 옌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시장의 직접 개입을 통해서 많이 환율을 방어를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자율을 조정을 하고 이런데 그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 이런 거와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모르는 건 항상 저는 묻기 때문에 아닙니다. 대표님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데요. 아유, 예. 아유, 사실 이거는 뭐 저희 같이 뭐 딜리님의 그 딜러보다는 그 사실 이코노미스트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은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많이 쫓아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네. 최근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 네. 달러를 갖다가 개입하는 거죠. 네. 이제 달러를 인위적으로 뭐 외환 보유거나 여러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각을 함으로 해서 네. 이제 달러 강세를 제어하는 방법 두 개를 다 여러 나라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네. 양면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 국채 매각을 해서 방어를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도 작년 그 2020년, 2021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보시면은 그 국채 그 보유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 한 10% 이상 뭐 세계에서 가장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네. 예, 한 1조 달러 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2위인데요. 네. 최근에 1조 달러 깨졌대요. 아, 예. 예, 그런 것들. 뭐 우리나라도 조금 줄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한 10분의 1 정도 줄고 네.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각국이 양면 공격을 통해서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달러를 갖다가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개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둘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방향 한 방법만 쓰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죠. 달러 네. 강세를 막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은 국채를 팔면 미국채를 팔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받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 나라에 와서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환방어가 가능한 거죠. 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양면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그 한미 금리 차가 네. 1.5%까지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희가 5%에서 5.25%까지 미국 금리의 상대를 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3.25%인데요. 네. 내년에 뭐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 3.5% 네. 이러면 1.5% 이상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달러와의 원화의 그런 관계 교환 가치에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율 관리와 직접 개입을 다 두 개 다 할 수밖에 없다. 네.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요새 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경제가 네,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인플레 얘기한 지가 이제 오래됐지만 인플레를 연준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뭔가 힘들어 보입니다만 뭔가 시기를 좀 놓쳤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달러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환경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준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시장과 그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네. 걸 보면은 사실 그 가장 먼저 그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네. 것들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항상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금융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금융에서 그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긴 네.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미국 금리의 상단이 5%에서 많게는 5.25%까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금리의 상단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네. 어느 정도 그게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네.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 예, 맞습니다. 장기 예. 금리가 특히나 뚝뚝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은행에 가시면 네. 여러분들이 그 정기예금을 하시려고 보면은 1년짜리가 제일 높아요. 네. 그 다음에는 다 낮습니다. 네. 그 이유를 갖다가 직시하셔야 돼요. 네. 예, 그건 뭐냐면은 기간 금리의 차가 지금은 엄청나다. 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가? 네. 지금 이제 금리가 거의 이제 상단에 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길게 끌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제 미국 금리가 내년에도 뭐 5월 달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면 네. 내년 연말까지 이게 간다. 그러면은 네.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많이 봐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도 뭐 연준 의원들이 23년에는 안 내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모셨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우리 관심이 제일 많은 유로, 그다음에 yen, 위안화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만 보지 말고 그쪽 국가 쪽에서 좀 봐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또 그때 여쭤보실 것 같았는데. 뭐 유로부터 할까요? 아니, 예. 유로존은 사실은 굉장히 애증이 많은 국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원래 저희가 유로화하면 달러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유로 달러 환율이 달러보다는 유로가 좀 강하지 않느냐. 네. 교환했을 때 우리가 네.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예. 보통 한 1.3 정도 네. 이렇게 저희가 불리는 것이 익숙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예. 그래서 유로화는 그래도 달러보다는 좀 강한 통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그 페리티 페어 뭐 예를 들면 1대1 네. 이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근데 좀 올라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1.03 정도 조금 네.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0월 달 말까지 이렇게 본다면 한 4개월 동안 6월 달까지는 지금 그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0%였습니다. 네. 예, 0%였는데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해가 7, 8, 9, 10. 이 4개월 동안 무려 2%가 올랐어요. 네.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따라온 겁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2번에 그다음 네. 빅 스텝 1번. 네. 그래서 3번에 올려서 2%까지 올라왔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다음 달 15일 날 저희 그 FOMC가 있지 예. 않습니까? 미국 네. 기준금리가 네. 어차피 뭐 발표가 나올 텐데 네. 그때 또 그 유로 중앙은행도 해요. 같은 날 하나요? 예, 15일입니다. 아, ECB.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22가 시간적으로 조금 먼저 하겠네요. 예, 조금 뭐 차이가 있긴 네, 있는데요. 네, 거의 네. 뭐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역량은 이제 뭐 그때 이제 그 주말 가까웠을 때 이렇게 네. 꼭 나오기 때문에 네. 긴장하게 될 텐데요. 이제 뭐 슈퍼 뭐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나올 네. 겁니다. 이제 네. 근데 그때도 아마 최소 0.5%의 빅스텝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5%. 그렇지만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네. 내년에 그 미국이 5.25%까지 올릴 때 네. 예를 들면은 미국 OECD가 지금 보는 기준금리의 그 상단이 5.25%예요, 네. 미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2.5%까지 올렸다. 네. 유로존이. 네. 그런데 내년에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투리나 여러 가지 에너지 네.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각국마다 문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유로존들이. 네.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다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금 그보다 경제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들도 네. 있잖아요. 네. 다 동시에 같이 올리기엔 좀 무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그
논의가 있긴 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냐에 따라 유로화의 그런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 보면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빅스텝 이상을 올리고요. 내년에 좀 올린다고 지속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네. 1.02, 1.03 이 정도를 유지를 할 것 같긴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 4분기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네. 2, 4분기 이후에 그 유로존의 경기가 좀 쫓아와 줘야 되는데 그때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미국보다 훨씬 더디게 일어난다면 네. 이제 1대1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 쪽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 금리 정책이 좀 문제다. 그러니까 금리 예.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예. 일본 경우는 보면은 뭐 금리는 거의 배째라 지금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다 총재가 네. 워낙 강합니다. 아베 노믹스의 실질적인 계승자이자 뭐 거의 마지막 고수하는 그런 네. 뭐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개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내년 임기가 10월까지신데 네. 이 10월까지는 아마 그 일본 또 국민의 특성상 어떤 사람이 일을 맡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개입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계속 그때까지는 갈 거다. 다만 9월달 정도에 새로운 그 일본은행 총재가 지명이 된다면 네. 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많은 경제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그 신임 중앙은행장이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지는 않겠느냐 이러한 네. 관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달러당 140엔에 지금 약간 엔화가 조금 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138엔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네. 상태인데 140엔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환율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일본 입장에서 예예. 네. 그래서 145엔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이제 이벤트로 많은 분들 질문 올려주신 걸로 넘어가 잘해야겠네요, 보겠습니다. 이거. 네. 중국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최근에 뭐 시위도 있고 예. 그리고 기존에도 전 세계 통화 정책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예. 가고 뭐 있었는데 금리도 내렸고 그러게요. 지준율도 네. 높이고 했는데 예. 위안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워낙 그 세계 뭐 경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애플 그 공장 사태만 해도 네. 지금 세계적으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어제도 심지어 미국의 증시까지도 내렸단 네. 말이에요. 예, 중국의 영향이 네. 커질 것으로 우려를 네, 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사실 굉장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로존도 사실은 유로화가 강해지면 그럼 달러화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원화는 바로 또 강해집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방향하고 원화의 방향은 사실은 일치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환율을 갖다 유로 달러의 환율과 달러 원 환율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이렇게 포갠 듯한 그런 네. 금리가 나옵니다. 네. 똑같습니다. 반대 예, 방향으로. 예.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와 그 동조화가 매우 강한 통화거든요. 최근에 좀 약화되긴 했지만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지금 중국의 조달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네. 예, 너무 높고 미국의 금리가 향후에 많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네. 높아지면 중국 경제에도 많은 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위안화는 7위안대 위에서 한동안 내년에도 이렇게 유지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그 외환보유고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네.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또 전무님께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김우정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춰도 양적 완화로 사들인 국채는 계속 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지금 그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그 9조 달러 근방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달에 보면 8.96에서 97 조 달러. 네. 굉장히 큰 액수죠. 네. 우리나라 원화로 말하면 1경이 넘는 네. 그런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로 보면은요. 지금 한 8.6 네. 8.6대로 이렇게 떨어져 와 네. 있어요. 그래서 0.1조 달러 정도,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좀 넘죠. 네. 130조. 네. 월별로 한 13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계속 줄어들면은 내년 한 그 5월 달쯤에는 미국 연준 대차 대조표가 8조 달러가 깨졌다. 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7.5조 달러까지 이렇게 네. 그 이상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지금 미국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채권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나 네. 옐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그 고심이 많을 텐데요. 네. 그 채권을 갖다가 상환하게 되면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네. 네,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RP라고 하죠. 환매 조건부 네. 채권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뭐 한 2조 원 정도 자금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뭐 채권 시장 그 이동화를 네. 위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축만 하다 보면 이런 것 쪽에서 이제 신용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기지나 네. 특히나 리만 금융 위기나 현재 지금 코로나 19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차이점은 리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런 모기지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모기지라는 신용 사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됐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신용 사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모기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훈수꾼 님도 1년 환 선물과 현 환율과의 스프레드 차이는 환 시장의 앞날을 예상하는데 중요한 팩터인가요? 요인인가요? 이렇게 뭐 질문 주셨거든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선물안 관련해서 예, 있습니다. 요새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 그 외환 시장에 선물안 시장이 특히나 해지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현재로서는 그걸 갖다가 바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외환 시장에서 해지를 할 때 국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그 시중은행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국내 시중은행들이 거의 참가를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지금 자금 조달에 있어서 시중은행들이 조금 자금의 에러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도 돈이 있어야지 이걸 갖다 돌리거든요. 빌려주고 하는데 지금 은행채를 갖다가 발행 못하게 지금 막아놨죠. 예, 그리고 예금에 있어서도 금리를 갖다가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환 시장 조달에 있어서는 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외환 시장에 참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 앞날을 보여주는 그런 원래 인디케이션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그것만 보기엔 좀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조금 정리하면 1년짜리 선물안은 지금 뭐 달러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국내 시중은행들, 네, 우리 은행들의 그 달러 자금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고 질문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또- 답변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벤트를 저희가 네, 또 가지고 모시죠, 뭐. 네, 변정규 전문님도 또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 미추은행 감사합니다. 변정규 전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